오랜만에 고향 왔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사시는 분 계세요? 주민분? 네, 여기 다 거주하세요. 다 거주하세요? 어느 동네 사세요? 저는 362개 153호에서 1985년도에 여기 이동 이사 와가지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 와가지고 32살에 결혼해서 오리동 가기까지 바로 여기서 한 몇 년 살았죠? 85년도에서 200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15년도 한 25년 정도 살았네요. 혹시 저 나이 진짜 없으신가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여기 돌아다녔고요. 이 건물 밑에가 옛날에 등대약국이었죠. 아시는 분들 아시나? 등대약국이 예전에 여기가 아니라 저쪽 형제 정육점 그 위에 있었거든요. 지금 까치산 문방구 아직도 있나요? 없어졌나요? 많이 없어졌거든요. 어쨌든 동네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예, 저는 강동에 있습니다. 현재 소개를 드릴게요. 컴퓨터 방향으로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자랐고요. 거기서 역사하고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거 가지고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북한학이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 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사회학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할까 그때 한참 이제 남북교류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가면 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대학원을 북한학으로 갔는데 이게 북한학 졸업할 때가 되니까 MB 정권이 되면서 북한학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선배들 중에 자살한 선배도 있고 그럼 북한학 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하다가 두 군데로 이제 다 지원서를 냈어요. 건축 토목하는데 그 다음에 물류 이렇게 두 군데를 냈는데 요즘 같은 시기는 북한학 전공한 사람들 어디서 가장 많이 뽑는 줄 아세요? 요즘은 산림청에서 가장 많이 뽑아요. 북한하고 교류가 시작되면 가가지고 나무 심을 생각만 지금 하고 있고 제 동기들은 국정원 아니면 통일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공무원 하기 싫다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일반 기업을 가려고 했더니 이제 건축 쪽으로는 너무 먼 얘기니까 못 가고 물류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물류를 갔는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물류 단지가 어디겠어요? 인천이죠. 제가 강동으로 이사를 갔더니 강동에서 인천은 2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저는 여기서 3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30년 살다 보니까 인천은 그냥 30분 되면 가는 거리인데 강동 보니까 양평하고 가평하고 춘천이 이 동네에 인천하고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 물류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쪽에다가 어디 가고 싶냐 해외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교육 점수를 보더니 영어도 못하는 게 무슨 해외냐? 아니 개성이 국내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북한이나 북한이나 한 끗 차이니까 인천 북한 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인천 북한을 갔어요. 여기서 연안부두에서 일하다가 인천 북한 가서 거기서 배에서 물건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송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쭉 동부그룹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빙그레로 넘어갔어요. 빙그레로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2012년 12월 25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였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물류를 하던 사람은 새벽에 전화가 오면 불안하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사고가 났다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배송하고 있던 기사가 사고가 났으니까 그때 당시 제가 영업사원이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빨리 처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막 화주들한테 전화를 했죠. 사고가 났다. 좀 늦어질 건데 죄송하다. 처리 다 하고 10시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기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해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는데 24일날 눈이 많이 내렸다가 눈이 다 녹아가지고 25일날 1톤 탑차가 가다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기사가 죽어가지고
12월 25일 날 안산에 있는 영안실에 갔어요. 안산에 영안실에 갔는데 크리스마스니까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영정이 있고 거기 애가 막 뛰어놀고 있는데 우리 둘째만한 애가 뛰어놀고 있더라고. 근데 다 넋이 나갔죠. 근데 그 기사님 집안이 일란성 쌍둥이 집안이었어요. 둘 다 운전을 하던 친구였는데 워낙 일을 잘해서 제가 새벽 일을 더 줬던 거였는데 어쨌든 동생이 죽었는데 똑같이 생긴 형이 들어오니까 애가 아빠 하면서 가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콩가루가 된 거죠. 그거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부의금을 10만 원을 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가 그 기사한테 준 게 총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우리 팀장님 10만 원, 제 밑에 있던 친구 10만 원, 그다음에 회사가 위로조로 10만 원. 그럼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회사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40만 원밖에 안 주냐? 그래서 이제 보니까 IMF 이후로 모든 기사들은 직고용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 다 운송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 IMF 전에 우리가 보는 컨테이너 기사님들이 한 달에 300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300을 버세요. 물가가 엄청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에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7년도 이후로 모든 회사들은 직고용돼 있던 기사들을 다 해고했죠. 다 해고하고 다시 고용계약을 맺은 거예요. 뭘로? 사업자 대 사업자로. 다 개인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를 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노동직, 그리고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 그 다음에 보험직, 그 다음에 방문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비슷한 직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도의적 책임만 있지 법적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죠. 내가 영업도 할 줄 알고 운영도 할 줄 아니.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한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발의가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기사들 모아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화주들을 데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볼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회사 차릴 돈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 지금 여기 하시는 분도 다 중간 지원 조직인데 민과 관 사이에서 이런 걸 조금씩 절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럼 내가 남들은 공부하려고 대학원 가는데 나는 대학원 안 가고 돈 벌면서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막 설득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이제 아이가 셋인데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이가 셋인데 연봉을 60% 깎아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그러면 오케이 좋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저녁 있는 삶을 달라. 이제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이게 물류를 하다 보면 새벽 6시 반에 나가서 11시에 퇴근이거든요. 그 다음에 월 마감을 하면 일주일 동안은 새벽 2시에 들어오고 와이프가 애 셋 낳고 유치원 놀러 가서 계속 유모 찾기 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불만이 많았는데 좋다. 내가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 대신 연봉 60% 깎고 내가 3년만 사회적 경제에서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예전에 있었던 희망제작소에서 이런 연구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됐어요. 1차가. 또 이제 2차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앞불사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네. 앞이면 좀 면접 좀 미뤄달라. 그리고 장례 다 치르고 왔더니 우리 사람을 뽑았지만 만약에 그 정도의 결이라면 강동에 있는 센터, 희망제약소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 가서 일을 해보시라. 그래가지고 강서구에서 전 화곡고등학교, 송정중학교 1회 출신이고 월정초등학교를 나왔고 여기서 이제 한 30년을 살다가 구로구 가가지고 신혼 4년 살다가 2013년도에 이제 강동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동에서 쭉 사회적 경제 일을 하다가 2019년까지 이제 센터장까지 하고 이제 지금은
광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돌봄 SOS 돌봄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저번 주에 이주연 본부장 강사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와이프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아까 제가 저녁 있는 삶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줬을까요? 이렇게 지역에서 와서 일을 한다는 건 저녁에 술을 마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코디네이터 분들 계시지만 주중에는 솔직히 일반 기업보다 좀 널널해요. 제가 동구나 빙글에 있었을 때 하루에 전화 받는 양이 1000통이었어요. 여기 전화기가 3대가 있고 무전기 하나 들고 계속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오니까 주중에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근데 일과 시간이 끝나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지역 사람들하고 일한다고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니까 와이프한테 저녁 있는 삶을 주지 못했죠. 또 와이프가 이만큼 입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와이프가 뮤지컬 작가였어요. 그 대학로에 있는 그 지하철 1호선 그 뭐죠? 아침 이슬 작가 작곡하셨던 김민기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일을 했던 뮤지컬 작가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일도 못하고 계속 애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재능을 썩히지 말고 나는 센터에서 스텝을 할 테니까 당신이 와서 협동조합 강의를 들어봐라. 그래서 와이프가 이런 자리에 이제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저하고 저희 센터 식구들은 저희 애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걸 듣더니 협동조합과 관련된 뮤지컬을 한번 만들 수 있겠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막 신나게 막 대응을 해줬죠. 바가지 들고 뛰려고 그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어. 그때 와이프가 막 신나가지고 쓰려다 보니 그럼 누가 연기를 해? 그렇게 누가 연기하지? 그랬더니 그러면 연기를 할 사람을 먼저 모아야겠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강동맘 카페에다가 선수들 모여라. 그리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와이프는 글을 쓰던 사람, 그 다음에 음악하던 사람, 춤을 추던 사람, 연기를 하는 사람, 경력 단절 여성들이죠.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4년 2월에 어느 날이었는데 이런 회의실에서 앉아가지고 서로가 얘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엄마에서부터 시작하다가.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빵 터지더라고. 이분들이 모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막 의기투합하시더니 이분들이 그럼 우리가 옛날에 한때 다 뭐 세종문화회관 예술전당 썼던 사람들인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번 지역에서 한번 해볼까? 그러더니 한 이분들이 2, 3년 동안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계속 뭘 타락타락 하더니 한 3년 뒤에는 그 중에서 선수들만 남더니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협동조합이 마을 기업까지 됐어요.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그래서 지금은 강동에서 저보다 더 유명한 잘 나가는 이제 와이프님이 되셨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3년이 지나고 나서 나 이제 나간다. 애들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하더라. 돈을 벌어야겠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시간을 달라. 3년 짧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넉넉한 삶은 아니에요. 저희 이 바닥에서 60% 깎고 가니까 월 180 받았거든요. 아이 셋을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넉넉한 삶은 아니었는데 대신 사람이 많아진 거죠. 아이를 키우는데 돈만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삼촌하고 이모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첫째가 6학년인데 여자인데 2학년 때 선사초등학교에서 우리 마을 선사마을로 와야 되는데 얘가 올리브영을 간다고 반대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암사역까지. 근데 그 가는 길 동안 저한테 2통의 전화가 와요. 야, 이따 이상한 데로 간다. 집과 다른 방향이다. 이게 마을이구나.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제가 이제 센터에 있으면서 막 센터 놀러 오고 이제 아빠 직장이란 개념이 예전하고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삶에 와이프가 만족을 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사회적 경제 쪽에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고마해라 돈 벌어야지 그러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사회적 경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는가요? 저번 주에 처음 들으셨나요? 아니면 원래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 사회적 경제. 네. 저 오늘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사회적 경제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사회적 경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없으시죠? 보통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좀 어르신 분들은 사회적 경제하면 공산주의야? 빨갱인가? 이 생각도 하시고 그러는데 왜 어렵냐면 경제라는 말이 우선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저희한테. 경제가 뭘까요? 잘 생각해. 경제가 뭐예요? 네. 경제가 뭘까요? 모르겠네요. 아, 경제를 몰라요? 경제를 몰라 어떻게? 경제가 뭐예요, 선생님? 네, 경제. 내가 하는 경제란? 돈을 버는 거. 그렇죠? 선생님, 경제란? 네. 인간이 생산비 하면서 모두 활동. 생산소비하는 모든 활동. 근데 사회적이 붙었어요. 사회적으로 인간이 뭔가 하는 활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경제라는 게 항상 돈과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놓으시면 우리가 경제와 관련해서 중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정의를 배웠어요. 뭐냐면 희소성의 가치를 가진 대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경제라고 해요. 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너 참 경제적이다. 그러면 그 의미는 너 돈밖에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 넌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뭔가를 잘 쓰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경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경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회적 경제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보통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게 희소성이 없었어요. 그냥 계곡에서 먹으면 되는 물이었으니까.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가치가 있는 제품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저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람들끼리 나누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우리가 현재 배웠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아주 간단해요. 물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냥 국가가 결정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집안에 5명이 사네? 그러면 5병. 이 집안에 3명이 사네? 3명. 이런 식으로 그냥 n분의 1방으로 국가가 알아서 나눠준 거예요. 그 결과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왜? 사람들의 필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어떤 집은 5명이 살지만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집은 많이 살지만 물이 그만큼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각가지 사례가 다 있는데 공산주의는 대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다 n분의 1방. 요즘 같았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앱도 발달돼 있고 SNS도 발달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물이 필요하다는 걸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가 망했던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공산주의 말고 이 물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본주의가 있죠. 자본주의에서는 물을 어떻게 나누죠?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돈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아직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고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죠? 돈을 주고 계속 물을 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물이 부족해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만 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와 상관없이 돈이 많은 사람이 마음대로 물을 살 수 있고 돈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필요한 만큼 물을 못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사회적 경제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떡이죠. 이 떡은 보통 언제 쓰세요? 네. 개업식. 이게 이 질문을 하면 연배에 따라서 답이 좀 다르긴 해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개업식, 그 위로 올라가면 고사,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사 가면 떡을 우리가 줘요. 옆집 사람들한테. 제가 다문화 센터에도 강연을 몇 번 하는데 다문화 여성들도 다 똑같대요. 떡은 아니지만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다 이렇게 나눠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 와가지고 떡을 이웃들한테 나눠준다는 건 잘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나 새로 왔으니까 좀 잘 봐달라. 근데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5,000원짜리 시루떡을 사가지고 사람한테 처음 본 사람한테 준 거예요. 뇌물같이 잘 봐달라고.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은 애매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받았으니까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갚을 길이 애매한 거예요. 5,000원짜리 떡이란 건 알았어. 그럼 내가 5,000원을 다시 주나?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똑같은 떡을 사서 줘? 그것도 아니야. 결국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없는 빚을 준 거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이 채무자죠. 채무자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5,000원짜리 떡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당의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렇다고 더 비싸지도 않은, 그렇다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는 무언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뭐 한 6,000원짜리 과일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저희 같은 집은 애가 셋이어가지고 아파트에 살면 민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자마자 김치를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갚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면 뭐냐면 채무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주고 여기는 또 갚을 수 없는 빚을 되갚고 서로 왔다 갔다 빚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이 빚이 만들어지면 서로의 관계가 생기겠죠. 이거를 사회적 경제로 다른 용어로 불러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신뢰라고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희소성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는 건데, 아까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그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돈이었던 거죠. 근데 그 돈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돈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지역 쌀이 없으면 쌀 가게 안 가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야, 쌀 좀 꺼줘.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이거는 경제행위인 거예요. 경제행위인데 이게 사회적 경제인 거죠. 속으로 그러실 수 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보통 돈벌이와 관련돼서 이 돈과 관련돼서 자본주의를 막 비판했던 게 카를 마르크스잖아요. 마르크스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제가 지금 다른 식으로 얘기했던 경제, 신뢰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엮는 이런 경제를 살림살이 경제라고 하고요. 이거를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돈벌이 경제가 굉장히 작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배웠을 때 화폐가 생기기 전에 쌀 가지고 물물 교환하고 조개 가지고 물물 교환하고 아주 극소수고 나머지는 다 이 영역이었던 거예요. 서로 그냥 다 서로 도와주면서 경제적 행위를 했던 거죠.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 영역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돈으로 해결해요. 저희가 아이 셋을 키우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녁에 애 놔두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돈벌이 경제 방식으로 키즈 카페나 어떤 아이 돌보는 서비스를 맡기는 거라. 아니면 또 하나 살림살이 경제적 동네 이웃한테 얘를 맡기거나 아니면 친정부모 찬스를 쓰거나 시부모 찬스를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아직 우리 어머니는 대림아파트에 사셔가지고 친정 찬스, 시부모 찬스는 못 쓰고요. 친정 찬스는 산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웃에다 맡기거든요. 근데 이 영역을 저희는 이용을 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점점 커지는 이거에서 요거를 조금 더 만들어내자라는 게 사회적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고 이 지역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돈벌이 경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뭐 주택, 불평등, 고령화, 결혼, 이거 다 돈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제가 2시간인 줄 알고 준비했는데 1시간 반이라니까 이렇게 돼요. 가장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전 세계에서 심하다고 하는데 일본이 이제 그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일본의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일본 노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실버타운. 또요. 일본 노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네? 아니에요? 실버타운 말고 없을까요? 일본 노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감옥이에요. 왜 감옥을 가고 싶어 할까요? 네? 공짜밥. 그렇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일본 노인들이 가고 싶은 곳. 네? 함께 있었어. 함께 있어서? 아니 함께 있어서 동네에 함께 있는 게 낫죠. 왜 감옥을 가고 싶어 할까요? 일본 사람. 돈을 안 써도 되니까? 고독사 때문에. 내가 죽는다. 혼자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일본에서는 고독사라는 말을 이제 안 쓰려고 해요. 고립사라는 말을 대신 쓰려고 하는데 고독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이거를 주위 동네 사람들이 몰라요. 3개월 지나야지만 냄새가 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차라리 그러느니 내가 죽는 걸 볼 수 있는 감옥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복지체계도 잘 돼 있고. 근데 일본의 복지체계는 60, 70년대에 완성이 됐어요. 그 당시 일본의 60, 70년대 평균 수명이 85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 얼마나 살까요? 한 95세 정도 살아요. 그러면 10년의 기간이 뜬 거예요. 일본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돈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 갉아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더 심각한 거는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가장 유망 직종이 요거였어요. 유통관리사. 돌아가시면 이분들이 가가지고 뒷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죽었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호사닥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요즘 우리나라도 핫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김한이라는 시인이 일본에 가서 그 동일본 대지질 때 보고 곧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와서 그 일에 지금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모아서 쓴 책이에요. 한번 보시면 꽤 큰 울림이 있어요. 요거를 따라해서 요번에 이게 해가지고 인기를 얻었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죠. 우리가 돈벌이 경제에 계속 경도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럼 이런 문제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물이나 떡은 어디 가면 들을 수 없는 저만의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대충 느낌은 아신 거잖아요. 돈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내는 게 사회적 경제다.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모든 사업 그 주식회사들이 많이 쓰러질 때 유엔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유독 협동조합은 잘 안 망하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많이 망하는데 왜 그렇지? 하고 쳐다보니까 자 경제 위기가 왔어요. 회사가 어려워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나가죠? 자 회사가 망할 것 같아. 회사가 어려워요. 그럼 그 회사에서 누가 가장 먼저 나가요? 말단 직원들이 먼저 나가나요? 똑똑한 애들이 나가요. 여긴 더 이상 비전이 없다. 내가 다른데 가기 쉬운 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똑한 애들이 사라지면 더 주식회사는 빨리 망하는 거죠. 근데 협동조합은 아니에요. 왜? 내가 주주고 내가 참여자고 내가 주인이니까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주식회사하고 협동조합을 보니 협동조합의 일자리가 훨씬 더 오래 굳건하게 가는 걸 보고 협동조합의 해를 지정을 한 게 2012년도고 우리 그때 MB 각하가 또 글로벌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보고 그럼 우리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의하자 해가지고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의해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이명박이 제일 잘한 일은 아니 유일하게 잘한 일은 협동조합 기본법 이렇게 우리 쪽에서는 얘기하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의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그 협동조합 기본법을 협동조합 운동이 우리보다 100년 앞선 일본도 아직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의가 안 됐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의를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협동조합을 만들면 가장 손해볼 사람이 누굴까요? 네? 자본가들 아니에요.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가 제일 반대를 했어요. 맞을까요? 감도 안 오시죠? 협동조합 중에 하나예요. 농협에서 반대했어요. 농협이 뭐 해준 말이죠? 농업협동조합. 농협이 우리나라 농협이 세계 10대 협동조합 안에 들어가요. 조합원 수로. 왜? 우리나라 농민들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왜 들어가야 되죠? 거기? 대출. 아니에요. 공판장에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공판장에 물건을 팔아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공판장에다 팔려면 다 농협 조합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농협하면 뭐가 생각나죠? 은행이 떠오르죠. 농협이 원래 하는 일은 하나로마트예요. 원래 농협이 하는 일은 하나로마트예요. 그래서 하나로마트로부터 생긴 수익을 가지고 이윤을 농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핑계로 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을 해서 돈을 더 불려서 조합원들한테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맨날 대출이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농협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일 반대했어요. 왜? 사람들이 안 그러면 다 우리한테 공판장에다 맡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법인 만들어가지고 도심하고 직거래를 틀면 농협이 제일 손해잖아요. 그래서 농협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일 반대를 했는데 2012년도에 그때 농협 조합원장 선거가 있어가지고 로비를 잘 못했고 또 하나 그 MB가 협동조합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우스갯소리로 보좌관한테 얘기 들으니까 MB가 그랬대요. 야, 돈을 제일 안 쓰면서 사람들한테 제일 생생낼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협동조합입니다.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우리는 2012년에 발의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요새 견학을 와요. 너네들은 어떻게 협동조합을 만들었니? 우리는 100년이 앞섰는데 아직 협동조합도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MB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돼. 그러면 일본 애들이 그래요. 우리는 아베인데? 어쨌든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의가 됐고 그때 이제 계속 얘기해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만 우리가 들으니까 협동조합이 되게 쉬운 줄 아는데 그래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87년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정치가 이제 제도적으로는 민주화가 됐는데 경제적으로는 대기업 위주로 가다 보니 모순이 많이 되면서 97년도에 IMF가 와요. IMF가 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데 국가의 재무 상태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국가가 모든 복지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 해결하지도 않는다면 사회에서,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면 그게 2007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거는 일반 시장한테도 맡기지 않고 국가가 다 할 수도 없으니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사람들끼리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도가 2007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전 본부장이 카톡으로 그랬는데 이 말 자기가 했었는데 또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 사람이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이 루비콘이라는 제 빵 회사의 이사님이 사장님인데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다 잊으셔도 좋고요. 사회적 경제라는 건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우리가 경제 행위를 서로의 신뢰를 갖고 해결하는 게 사회적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은 이렇게 편하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난 사회적 경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옆집에 가서 물 좀 달라고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제도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사회적 경제 기업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네 가지 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정의해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요 네 가지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에요.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그러면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의 종류는 뭐뭐 있죠? 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뭐죠? 개인은 뭐고 법인은 뭐야? 여기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협동조합이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출자해서 내가 벌면 내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세요. 그냥 내가 출자해서 내 자본금으로 내가 해가지고 내가 먹으면 내가 먹는 거예요. 무한 책임. 이게 개인 사업자예요. 그럼 법인은 도대체 뭐야?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발명품을 법인이라고. 뭐냐? 법인은 상법상 인격을 가진 상업체예요. 주인이 없어요. 내가 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든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고용한 대표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유한 책임이에요. 부도가 났어. 그러면 그 부도는 나한테 무한 책임이 아닌 거예요. 발명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다 책임지진 않아. 이 주식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 대표회사가 다 책임지진 않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주식회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때려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세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다 법인이어야 돼요. 왜? 공공성을 띄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법인의 종류 중에 주식회사가 있고 협동조합이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몇몇의 주주들이 모여서 출자를 해가지고 자본금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면 주식회사.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모여서 출자금을 내가지고 5명 이상이 만들면 협동조합. 주식회사 협동조합은 법인이고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은 뭐냐?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이런 법인들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으면 사회적 기업, 행안부의 인정을 받으면 마을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4개를 막 이렇게 병렬화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의 종류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있고 그 법인 사업자들 중에서 인증을 받는 게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자활기업을 얘기 안 해요? 라고 하실 텐데 자활기업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자활센터라는 곳에서 대상자들이 만들어낸 기업을 자활기업이라고 해요. 좀 이따가 방송국 센터장님도 오실 거지만 자활기업하고는 크게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서 보통 설명을 잘 안 해요. 자활기업은.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은 뭐냐? 지금 제가 너무 빠른가요? 괜찮나요? 사회적 기업은 뭐냐? 기업은 알겠는데. 자, 여기는 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MPO가 있어요.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무슨 돈으로 활동을 하죠? 그렇죠. 회비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뭘로 운영을 하죠? 그렇죠. 수익으로 운영을 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일을 하죠? 그냥 돈을 벌어요. 그리고 얘네는 돈을 벌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그 중간에 있어요. 애매하죠? 회원비도 회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다 벌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MPO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우리나라 환경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나는 미션을 가지고 이거의 문제에 동의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은 내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 내가 할 거야. 근데 회비를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 소리냐? 삼성은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반도체를 막 팔아요.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우리 다 남으면 그 남은 돈에서 재단도 만들고 장학금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돈을 벌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나의 비즈니스인 거예요. 어렵죠? 예를 들게요. 빅이슈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빅이슈. 들어보셨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면 노숙인들이 잡지 팔아요. 그죠? 이거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영국의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교수가 이 노숙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얘네들이 일을 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이제 조사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집에서 안 살고 노숙자로 살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왜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네, 그것도 이유겠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의지가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맨날 술만 먹죠, 우리 한국에. 실제로 그분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가장 큰 이유는 신용평가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회에서 한번 신용평가가 져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빅이슈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이 사람들한테 일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잡지를 팔아라. 근데 잡지를 팔면 보통 우리가 지금은 빅이슈가 7,000원 정도 하는데 1,000원을 파는 사람한테 주고 6,000원을 잡지사가 가져가요. 보통. 근데 빅이슈에서는 반대로 한 거예요. 너희들이 6,000원을 가져가. 우리가 1,000원을 먹을게. 그래가지고 그 운동을 했더니 실제로 노숙인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신용평가 때문에 일을 못했던 거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000원을 가지고 우리로 치면 쪽방촌 같은 데서 살고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1,000원 가지고 뭐 먹고 살지? 쟤네들은? 라는 고민이 있죠.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 거냐? 그랬더니 얘기한 거예요. 그 잡지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은 뭘까요? 네, 인세는 얼마 안 들어가야 되는데 1,000만 원 중에서 인세는 100만 원도 안 돼요. 다 모델비예요. 다 모델인데 그 모델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할 거니까 와서 도와달라 했더니 영국에서 제일 많이 모델을 썼던 게 데이비드 베컴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죠. 빅이슈 코리아에서 가장 많은 모델은 누굴까요? 우리나라. 아이유? 아이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누굴 것 같아요? 정우성. 어제 제가 똑같은 내용을 양천구에서 강의하고 왔거든요. 정우성 나왔었는데 아니에요. 이효리예요. 우리나라에서 이효리가 가장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빅이슈 코리아는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노숙자를 없애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아름다운 가게죠.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는. 여기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원순환의 목적인 거예요. 그라민뱅크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은행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죠? 네, 맞아요.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줘요. 은행의 채권 대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100억을 빌려줬어요. 몇 억이 들어올까요? 네? 110억이 아니야. 이자 빼고 빌려준 거를 단순히 들어오는 거. 채권 회수율. 네? 90억, 100억을 주려면 90%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실제는 68억이 들어와요. 68%. 은행은 32%를 떼어 먹힌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채우죠? 아니죠. 그 68%들한테 이자율을 매기고 있는 거죠. 32억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 32억에 대해서 은행은 그냥 상대 떨어버릴까요? 1년 지나면? 아니에요. 자, 이 은행 내부 자료에서 32억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떨어요. 회계사로는 떨어.
하지만 돈이 아깝잖아. 그러면 떨고 나서 그거를 채권으로 해서 팔아요. 누구한테? 제2금융권한테. 원래 32억짜리야 이 빚이. 근데 내가 너한테 20억에 팔게. 너 20억에 가져가. 대신 너는 이거 잘하면 32억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2금융권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제3금융권한테 팔겠죠. 이거 원래 32억짜리야. 근데 나 이거 20억 주고 샀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죠? 대신 내가 이거 10억에 팔게. 너 이거 엄청난 장사야. 이걸 또 팔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걸 누가 사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깍두기들이 사는 거예요. 깍두기들이 32억짜리를 사가지고 실제로는 뭐 한 1억, 2억에 사가지고 받아내면 32억인 거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라민뱅크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얘네들이 해결하고 싶은 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은행을 사용하게 하자.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니버스라는 교수가 무담보 대출로 이제 사람들한테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통 은행들은 담보가 있어야지 돈을 꿔주는데 여기는 이 사람은 믿는 거죠. 다 갚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무담보로 사람들한테 돈을 막 빌려줬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랬더니 회수율이 몇 프로였을까요? 70%. 실제로는 98.3%까지 갔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안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가난하지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그 사람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주면 실제로 회수율이 그만큼 됐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인 게 이 그라민뱅크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이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고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해서 미소금융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때 MB였는데 또 우리 각하가 믿음이 좀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담보를 못하고 거의 대부분 1톤 탑차 기사들한테 탑차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협동조합이 있다고 했죠. 이거 아마 저번 주에 이주연 강사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만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협동조합을 보통 생각할 때는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와 열망. 필요와 열망이 있는 사람만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협동조합 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벌고 싶으시면 주식회사를 하세요. 제가 센터에서 센터장을 할 때 협동조합 만드시겠다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쭉 인터뷰를 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싶고 그래요. 쭉 얘기 듣다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주식회사 하세요. 그래요. 협동조합은 골치 아파요. 아까 제 소개를 좀 길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협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와이프는 필요와 열망이 굉장히 강력했던 거예요. 왜? 자기는 뮤지컬 작가로 오랫동안 했는데 경력이 다 끊겼어. 근데 이 경력을 뭔가 다시 살리고 싶고 이게 열망에 차 있어요. 돈은 안 벌어도 돼. 돈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그 협동조합이 굴러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은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와이프가 만든 협동조합은 어떤 총회를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의 총회는 대부분 협동조합 총회는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와이프 회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우리가 몇 번의 무대에 섰고 우리가 몇 명을 가리켰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협동조합이라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내가 꼭 하고 싶은 무언가를 굉장히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협동조합이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살림이라는 생협이라는 게 있어요. 생협이라는 것. 여기 생협조합은 계시나요? 생협조합은 있어요? 제가 이 동네 살 때 저도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한살림이 여기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살림이라는 곳은 생활협동조합이에요. 그럼 그냥 생협이면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생협? 그냥 뭐
약간 친환경 유기농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마트하고 이 생협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마트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농민들한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죠. 그래야지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우리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핫하던데. 근데 이 한살림은 주인이 누구냐면 농민하고 소비자가 같이 조합원이에요. 농민이 출자하고 소비자가 출자해서 생협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농민들은 비싸게 팔고 싶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싸게 사고 싶죠. 우리가 생각할 땐 말이 안 되지만 그거를 해내는 게 생협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지죠? 생협의 이윤이 떨어져야 돼요. 이마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지만 얘네들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요. 그만큼 이윤이 낮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해. 왜? 그 회사를 만든 게 농민이고 조합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마트가 아니라 여기를 가면 달라지는 게 뭐 있냐면 배추 파동이나 계란 파동이 났을 때 값이 달라요. 왜?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하던 게 파동 나면 10,000원까지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위험하다 싶으면 중국에서 막 수입을 하는데 그때에도 한살림의 가격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2,000원이에요. 약간 비싸.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농민들하고 계약 자체를 2,000원에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아 내가 믿고 먹는 우리 조합원, 나와 같은 조합원이니까 내가 요거를 사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마트와 달리 폭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작년에 그 생활 긴급 지원자금 풀렸잖아요. 생협이 100억 플러스가 됐어요. 100억 흑자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생협으로 갔어요. 생협이라는 게 있고요. 신협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원래는 무대출, 무담보대출이었어요. 근데 IMF가 생기고 나서 금융위원회에 신협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처럼 됐지만 이것도 원래는 지역에 돈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행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도와주고 시작한 게 신협이었어요. 의료생협이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만드는 주체는 2명이에요. 의사가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협동조합이 만들 수 있어요. 협동조합에서 병원을 만들면 의사는 채용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병원을 가면 고민하는 게 과잉진료를 고민해요. 왜? 내가 이만큼 돈 들여서 병원을 개원했는데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료생협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는 의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그 의사가 굳이 과잉진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월급쟁이니까. 그래서 의료성형외과 가면은 의사가 그래요. 감기야. 그러면 실제로 병원에서 막 약 같은 거 써주고 막 이것도 검사라 이것도 검사라 하자. 근데 의료생협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가서 쉬세요. 꿀물 이런 걸 그냥 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병원이 망하겠죠. 그래가지고 의료생협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런 식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죠. 농촌에 꽤 있는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것보단 아프기 전에 병을 예방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주치의도 먼저 내보내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의료생협이에요. 서울에도 1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점은 이제 여기서 협동조합의 종류가 나오는데 의료사협이라는 곳을 가야 돼요. 혹시 사무장병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무장병원이란 건 뭐냐면 아까 병원을 차릴 수 있는 주체는 2개라고 했죠. 협동조합이나 혹은 개인, 의사거나. 근데 협동조합, 내가 내 주위에 굉장히 아는 사람이 많아. 이게 보통 교회나 뭐 절, 성당과 관련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다 신자들이 나하고 다 친구야. 내가 이 사람들하고 사인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한 300명한테 사인 다 받는 거예요. 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우리 병원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출자를 해가지고 3억 정도가 모이는데 원래 한 사람이 30% 이상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몰래 딜을 주죠, 돈을.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개원이들처럼 계속 과잉진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게 바로 사무장 병원이에요.
이게 협동조합인데,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의가 되고 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협동조합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근데 의료 협동조합은 그때 실제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협동조합들은 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게 뭐냐? 일반 협동조합은 돈이 남으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돈이 남아도 못 나눠요. 다 지역에 환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들은 절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넘어가지 않죠. 자기는 돈 벌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도 이런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다 했을 때 오셔가지고 사협이냐 그냥 의협이냐 이런 거 준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협동조합, 생협, 신협, 의협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필요와 열망 얘기했죠. 협동조합은 언제 발생하냐면 나한테 굉장히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내가 왠지 섞고 있는 느낌이 있는 분야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나한테 꼭 필요해. 내가 부부를 주고 사는데 내가 생협에서 제대로 된 값을 주고 사는 건가? 이런 거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 속는 것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게 협동조합인 거예요. 협동조합의 시작은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라는 영국에 있는 협동조합인데 거기도 그랬어요. 공장주의 사촌이 식료품 가게를 운영한 거예요. 노동자들이 끝나고 식료품 가게에서 빵을 사려고 하는데 그게 막 빵에 몰래도 섞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만큼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끼리 돈 모아서 가게 만들자 라고 시작한 게 로치데일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떤 협동조합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꼭 필요한데 약간 속는 것 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들한테 나는 지금 꼭 필요해. 근데 내가 이거 맨날 사기당하는 것 같아. 라는 분야가 뭐 있어요? 없어요? 난 항상 봄이야? 어떤 게 있냐면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의해서 제일 많이 생긴 게 상조예요. 상조. 우리 누구나 죽잖아요. 항상 누구나 필요한데 이게 옛날에는 마을에서 하던 장이에요. 다 장례가. 돈이 안 들어가요. 마을에서 다 하던 건데 이게 마을 공동체가 다 깨지면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돈을 주고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삼배가 얼마나 하는지 가마가 얼마나 하는지 다 돈이잖아요. 다 속는 것 같아.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속는 것보다 우리끼리 협동조합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자 해가지고 상조회사가 굉장히 많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가장 핫해요. 어떤 협동조합이 있을까요? 주택. 우리 요새 힘들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왜 부동산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막 부지기수를 솟는데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고 5억을 주고 아파트 사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주고 사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까 그런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건설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러이러한 아파트를 원하니까 건설사들 중에서 들어와봐. 그래서 건설사가 들어오면 거기서 제일 싸고 합리적인 거를 그 협동조합에서 골라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이잖아요. 이제 좀 이따가 지역의제와 지역 비즈니스를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필요와 열망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데 속고 있는 분야가 뭐 있지? 라고 생각하셔도 그 분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제 안 쉬어도 될까요? 쉴까요? 갈까요? 네, 좀 해주세요. 가시죠. 그냥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푸는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뭐냐? 여기서는 내가 꼭 생각하는 꼭 이 문제를 풀고 싶은 환경이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지역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경제 행위를 해서 풀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충남 홍성의 홍동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오리농법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 가가지고 오리농법 막 했었잖아요. 그거 여기서 배워온 건데 여기에 굉장히 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선생님분들이 다 귀농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귀농을 하면 깜깜해요. 도시처럼 밝지도 않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이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고 싶어지잖아요. 선생님 같으면 귀농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먹고 사는 거 해결된다. 아니, 먹고 사는 거잖아요, 농사는. 그거 말고 먹고 사는 거 빼고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쉬고 싶으세요? 알겠어요. 선생님은? 문화적 경영. 또 선생님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농은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영천 가서 물어봤어요. 기농 가서 뭐 하시고 싶냐? 그랬더니 여기 분들은 책을 읽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 여기 있으신 분들은 연극, 영화, 문화 쪽 얘기하시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음주, 가물을 즐기고 싶다.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데가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만들어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또 어떤 데는 문화예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꽁짝꽁짝 뭘 하고요. 또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술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음주가물을 즐기고. 이런 거를 지역에서 하는 게 지역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강동구예요. 네, 강동이죠. 참 제가 멀리 갔어요. 근데 강동과 강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죠. 가장 비슷한 점이 뭔지 아세요? 강서구에 30년 살다 갔으니까 뭐가 가장 비슷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외곽이잖아요. 서울의 외곽이다 보니까 제가 화곡동에서는 솔직히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송정중학교다 보니까 공항동이나 방화동 쪽에 자주 갔었는데 강서구나 강동구의 가장 큰 비슷한 점이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을 개발하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들을 여기다가 다 세운 거예요. 외곽에다가. 비싼 데 빼고 강서, 강동. 그래서 굉장히 그런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비즈니스를 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그런 장애인 친구들, 발달 장애인 친구들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강서구는 여기는 공항이 있어서 좀 덜한데 강동구는 여기가 다 녹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텃밭을 기르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본부장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동구에서 고민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공원이었어요. 공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원이었어요. 저희는 이런 녹지가 많다 보니까 정원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이런 정원을 관리하는데 업체에다가 발주를 해요. 근데 그 업체가 발주하면 그 업체가 하는 일이라는 게 분기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전정하고 소독하고 끝이에요. 방역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낸 고민 아이디어는 그거였죠. 그 일을 업체한테 맡기지 말고 주민이 하게 해달라. 업체는 분기에 한 번씩 오지만 주민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맨날 보지 않느냐. 그러면 소일거리로 어르신들 가가지고 그 꽃 주고 물 주고 하는 걸 원래 좋아하신다. 그럼 그거 하면서 우리가 용돈벌이도 좀 하고 가지치고 돌아다니고 임도 뽕도 따고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한 20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200명이 모아서 지금 여기에 구청하고 3,000평을 얻어가지고 정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놀이문화도 엮어가지고 아이 육아도 같이 하고 치매 어르신들 이제 그런 거 많이 보면서 자기 소일거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강서구 이 동네도 보시면 저쪽 까치산도 있을 거고 요새는 그 말을 쓴지 모르겠는데 말놀이터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말놀이터, 백구사 앞에 놀이터 뭐 이런 데가 이제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가 뭐 많지 않는 건 저도 다 알지만 그런 관리 같은 거를 관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를 단순히 내가 가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사회적 경제의 언어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 관리를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동구 의제는 뭐 주거, 교육, 보육, 교육, 의료 다 똑같아요. 요 다른 거는 서울 시내에서 마성동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중구, 종로구, 사람만 사는 동네는 다르고 서울 외곽으로 베드타운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주민들하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지역 문제에서, 우리 동네에서 해결하고 싶은 게 뭐 있으세요? 그러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뭘 것 같아요? 다 똑같거든요? 주차, 쓰레기. 요 두 가지예요. 대부분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센터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 그래서 이동 센터장이 꿈꾸는 거는 뭡니까? 지역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쭉 꼽은 거예요. 먹거리, 일자리, 교육, 자치, 문화, 공동체, 이런 것들이 쭉 우리 생활에 다 필요한 건데 이거를 우리는 여태까지 지역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 나가서 했던 거예요. 왜? 지역이 없으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 여기 일하시는 코디들하고 제 이야기 막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여기 살 때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배우고 나서 내가 여기서 살았다면 뭘 하겠냐고 제 스스로한테 물었더니 전 이 동네에서 30년 살면서 가장 없었던 게 뭐였냐면 맛집이었어요. 저는 여기 이 동네에 살면서 맛집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살이 되니까 술집이 없어. 이 동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기 제1병원 앞에 벼라라고 있어요. 벼라 옛날에. 저 옛날에 거기 단골이었는데 거기 누님이 결혼하면서부터 문을 닫아가지고 그 누님 결혼할 때 우리가 막 친구들끼리 상패 만들어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런 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했던 사례가 성미산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포 성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포 성미산이라는 곳에는 그 성미산이 우리는 여기 까치단처럼 산이에요. 근데 홍대부석 초등학교가 들어오면서 산을 깎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미산 주변에 있는 2,000 가구들이 2년 동안 반대 투쟁을 한 거예요. 거기가 공동묘관도 있어가지고 이 산을 깎지 말라. 우리가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결국 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초등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그 결과 그 2,000명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름은 알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어느 끈끈한 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성미산 마을에 가면 모르는 청소년들이 인사를 해요. 왜 인사하지? 그러면 우리 동네 어른이니까요. 혹은 우리 동네 찾아온 사람이니까요. 라고 인사를 하는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네 아빠들 20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대기업 부장 한 명이 그런 거야.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너 왜? 그랬더니 난 진짜 이거 너무 하고 싶지 않다. 내 꿈은 요리사였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 모인 20명 아빠가 해! 우리가 돈 모아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사표를 내요. 그리고 그 20명의 아빠들이 출자를 해요. 야! 마을 레스토랑 차려. 그래가지고 진짜 그 밥집 이름이 김 셰프네 밥집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 임원은 이제 요리사가 된 거예요.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업발 3개월 가거든요. 야 이거 이러다가 떼부자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다가 3개월이 지나니까 개업발이 떨어지고 이제 계속 마이너스 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동네에 소문이 들어요. 야 김 셰프는 힘들대. 그러면 다시 동네 사람들이 또 뭐 가요. 그래서 또 거기서 먹어주고 또 흩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분은 김 셰프로의 삶을 그 마을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진짜야? 저게 진짜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그만두시고 다른 이제 저같이 이런 컨설팅을 하면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분 사모님이 지금 가게를 아직도 성미산 마을에 하고 계세요. 어쨌든 성미산이라는 마을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교육을 하고 의제 발굴을 하고 주민 공동체를 엮는 게 이게 가능한 걸로 만들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미산은
그러면서 어디하고 엮어졌냐면 망원시장하고 엮여졌어요. 여기 망원시장 규모가 신형시장보다는 조금 작아요. 근데 어쨌든 망원시장도 굉장히 큰데 그 망원시장 상인들도 예전에는 굉장히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그 SSM 투쟁이라고 합정동에 홈플러스하고 롯데 계열사 큰 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망원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상권 주는다고. 근데 어쨌든 거기도 타협을 했지만 그러면서 이분들이 끈끈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망원동 상인들하고 성미산 사람들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끼리 화폐를 만들어요.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라는 게 뭐냐면 우리 IMF 때 가장 처음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는데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으로 잘리면서 돈이 없잖아요. 수중에.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 난 여전히 그대로 쌀을 생산하고 있고 난 여전히 그대로 침을 놓고 있고 난 여전히 그대로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건가? 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물물교환 방식으로 해보자. 네가 쌀 8kg을 나한테 주면 내가 강의를 몇 번 해주고 내가 침을 몇 번 놔줄게. 라는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거를 지역화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엑셀로 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약속을 한 게 뭐였냐면 내가 물을 산다고 하면 이 물이 1,000원이면 500원은 현금을 주고 500원은 엑셀 장부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돌아져 가는 거고 돈이 많이 필요 없이 나의 경제적 필요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데가 한의원 같은 데. 거기는 의료생협에 한의원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1,800원, 3,000원 하는 침을 놓으면 거기서 절반은 엑셀 장부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실제로 돈이 없어도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지역화폐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전 한반대체라는 곳에서 했는데 1년에 3억 정도까지 나와요. 매출이. 그리고 그거를 아까 말했던 마포의 성미산하고 그 망원시장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을 가장 먼저 고민한 사람은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였어요. 강원도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행락객들이 여름철에 와요. 돈을 막 써. 그리고 겨울엔 다 싹 빠져.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돈을 다 쓰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마트 가서 쓰면 그 이마트는 동네에서 안 돌고 다 중앙 신세계로 오죠. 그리고 내가 돈을 콘도에 가서 써. 그러면 그 콘도에서 쓰는 비용도 다 서울로 오는 거예요. 돈은 강원도에서 쓰는데 강원도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문순 지사가 야, 우리 지역화폐 해주자. 그러면 여기서 지역화폐로밖에 못 쓰게 되면 강원도에서 돈이 돌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못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고 그거를 이제 작게 했던 게 그 빙어축제예요. 화천 빙어축제에서 지금도 해요. 거기는 가면은 내가 가가지고 굳이 현금으로 쿠폰을 바꿔가지고 그 쿠폰을 거기서 다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문순 지사의 이제 그거였는데 이거의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받아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었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경기도로 가져와서 기본소득과 이어가지고 이걸 더 크게 지금 판을 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서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있으면 여기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쓰는 사람들이 굳이 이마트나 가지 않고 이 동네에서 다 소비를 하겠죠. 돈은 돌아서 돈이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마포 성미산이나 망원시장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비즈니스가 뭐냐?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로 활용하여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보통 사회적 개혁, 아까 소셜 미션 말씀드렸잖아요. 소셜 미션은 약간 어려워요. 생각해보시면 어려워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거를 어떤 걸 이용해야 될까 전국적 단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거 내가 지역에서 지역에 필요한 거를 그냥 경제적 행위를 하게 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주위에서 뭘 필요로 하는가 하는 본인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그 어떤
통계청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2세하고 5세가 있어요. 여기 체육 있죠, 체육. 애들이 과외를 많이 한대요. 과외를 많이 하는데 체육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어떤 그 기자가 기사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 사교육 진짜 문제다. 5세 애들이 체육을 이 과외가 점점 높아진다. 이걸 보고 저는 웃었어요. 아, 많은 주부님들이 이걸 보시면 웃어야 돼요. 체육이 는다는 건 애들을 태권도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애들 태권도 왜 보낼까요? 미혼이시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갑자기 애들을 태권도 선수로 만들고 싶을까요? 그렇죠. 아, 맞아요. 이 체육관에 태권도에 보낸다는 건 애를 태권도 영재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애를 봐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태권도에 보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중에 조금 널널했던 관계로 강동구에서 살면서 회사하고 집이 5분 차이였고 안 되면 제가 우리 유치원 나오는 거 받아다가 센터에서 같이 놀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태권도 사범들한테 부탁하면 태권도 사범들이 보통 등하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양 부모들이 맞벌이에서 들어오는 부모들이 시원까지 애들하고 계속 놀잖아요. 그래서 체육관을 보내는데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교육이 문제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자, 저도 이거 많이 하거든요. 애가 셋이니까. 근데 맞벌이 부부들이 이거 힘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 순서가 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미혼이시죠? 잘 모르시죠? 문방구 가요. 왜 문방구 갈까요? 이제 내 순서야. 그러면 이제 내가 아침에 8시부터 8시 반까지 서야 되는데 출근해야 돼. 그럼 이분들이 어디 가냐면 문방구를 가요. 왜 갈까요, 문방구? 문방구 왜 갈까요? 다들 안 쓰시나요? 우리 동네만 그런 건가? 왜 문방구 갈까요? 사람 구하러 가요? 네, 문방구가 브로커예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 와서 명단을 올려놓고 엄마 아빠들이 가가지고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 그러면 매칭 시켜줘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서 하시고 시간당 10,000원 정도 드려요. 엄마 아빠들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는 내가 이거 됐는데 안 되면 놀이터를 하는 거야. 문방구를 가요. 이 얘기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뭔가가 다 있는 거예요. 아이 돌보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녹색 어머니도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지역 의제, 우리가 지역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통 지역 비즈니스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역에서 전 돌봄 SOS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 이제 집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돌봄하는 거, 도시락 이런 걸 이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역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관리소라고 강북구에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아까 말했던 아이 돌봄, 그 다음에 이 집수리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아까 제가 이 동네에 살았다고 했는데 여기 전파상도 저쪽에 전파상 있었고 지물포상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수도꼭지 하나 가는 거, LED 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것들 하나로 뭉쳐내면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가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광역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거는 복지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낸다면 이제 이런 것들의 수요가 있는 거예요. 도시락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역에서 어저께 양천구 갔더니 거기는 주민기술학교라고 해가지고 케어푸드, 그 다음에 집수리 관리 교육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도시락을 만드는 그냥 동네에서 그런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이제 그런 식이 되면 그런 지역의 의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제 물류 여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네에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3,000원이었죠. 쿠팡 이츠가 들어온 이후로 작년 겨울에는 5,000원, 6,000원까지 가거든요. 근데 지역에서는 또 이런 일자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들을 엮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여기도 아마 상인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인회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지역 배달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수요를 만들어내서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북구에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마을관리소에서 반송 택배와 관련해 가지고 롯데 택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반송을 많이 하잖아요. 강북구에는 반송이 한 달에 6,000건 정도 나오거든요. 롯데 택배만. 근데 롯데 택배가 전체 택배 시장의 10%밖에 안 돼요. 40%가 CJ인데 그럼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반송을 택배 기사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택배 물류 협동조합들하고 택배 노조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반송하는 택배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막 나눠주다가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와 똑같대요. 그리고 나서 택배를 다 보내주고 나서 이 무거운 돌멩이를 가지고 다시 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고 싶다 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10시면 퇴근할 걸 12시에 퇴근하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꽤 큰 양인데 이거를 강북구에서는 그러면 지역 의제로 해가지고 실제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한 달에 오전 시간만 일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이런 식의 일자리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식도 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강동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목포 사례인데 맥주 협동조합, 맥주와 관련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호프집도 만들 수 있고 건물도 올릴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제가 20대, 30대가 될 때까지 제일 고민이었던 술집과 맛집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제가 아까 여기 지역에서 한 30년 살았다고 했는데 오늘 솔직히 고민을 했어요. 오면은 나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과한 기대더라고요.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계속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조직을 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도시재생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다 합쳐가지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자본, 신뢰의 힘으로 경제적 행위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냐? 아니에요. 옛날부터 조선시대에도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두레라고 하면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그냥 뭐 오늘은 A집 가서 일하고 내일은 B집 가서 일한다고만 알잖아요. 실제로는 두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한 가구 평균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한 가구에? 10명? 20명? 우리가 사극을 너무 많이 봐서 이리 오나라 하면 많이 오잖아요. 실제로 조선시대 17세기 평균 가구 인구가 3.5명이에요. 아빠, 엄마, 자식 0.5 그것밖에 안 살았던 거예요. 왜? 양반은 5%밖에 안 돼요. 다 상민이에요. 다 평민이에요. 실제로는 일할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조선시대 전쟁은 얼마나 자주 일어났을까요? 떠올리시면 조선왕조 500년에 내거하는 전쟁은 임진왜란과 병자론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평균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났어요. 오랑캐와 왜구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근데 그 당시는 군역이에요. 사람들이 끌려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구 인구는 3.5명에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떡하지예요. 그만큼 끈끈하게 연결을 시켜야지만 가능했던 사회가 이 당시 사회고 그게 두레고 향약이고 개예요. 이 동이잖아요.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우리는 동이라고 하고 예전에 현인데 개념이 뭐였냐면
같은 동자에 물수변, 우물을 같이 쓴 사람들끼리를 한 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공동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위인 거죠. 그게 도시재생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 하나 군데가 이제 요만큼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미산 사례인 거예요. 이 사례가 모아져가지고 그런 사례를 만들었고, 아까 원주 말씀드렸잖아요. 한살림이 원주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원주 같은 경우도 전체 인구가 30만 명인데 10% 3만 명이 조합원이에요. 성미산이 도시형 지역 공동체면 원주는 농촌형 그 지역 공동체 대표적 사례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탈리아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여러 서유럽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볼로냐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협동조합원인데,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러 갈 때 뭘 사러 간다, 어디 간다 그러죠? 엄마 어디 갔다 올게 그래요. 보통 엄마 마트 갔다 올게 그러잖아요. 90년대만 해도 마트 갔다 올게 안 했어요. 엄마 시장 갔다 올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엄마 콕 갔다 올게 그래요. 콕, C-O-P, 쿡. 거기는 협동조합을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건물 대신 협동조합이 올라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은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필요를 우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게 협동조합의 힘이죠.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는 아까 제가 마을 기업을 설명 안 했는데 그거를 만들어낸 게 마을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랑스 지역 관리 기업인데, 어떤 청년들이 계속 공중전화 박스를 부시는 거예요. 우리 집을 찌면 이제 KT에서 고쳐도 부시고, 고쳐도 부시고, 그럼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부시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도 공중전화 박스 고칠 수 있고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꼭 대기업 애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외부에서 대기업들이 와서 해야 되냐? 이게 이제 프랑스 지역 관리 기업이고, 우리도 지역에서 지역 관리 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도시재생들이 신뢰의 힘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